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여파와 반도체 경기 부진 등 악재로 기존 성장 전망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강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3,600여 개 학교들이 대체 급식에 나섰고 돌봄 교실은 교직원이 임시로 맡을 예정입니다. 주성분이 바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 투자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롯데로 조사됐습니다. 롯데가 4조 4,6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은 4조 3,800억 원으로 2위로 물러났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 무역 갈등과 또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얼마나 낮췄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시장의 관심은 사실 전망률 하향 여부보다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하향 폭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쏠려 있었잖아요. 얼마나 낮췄습니까? 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2.4%에서 2.5%입니다. 작년 7월에 예상했던 성장률 2.8%와 비교하면 최대 0.4%포인트 낮춘 것이고 앞서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한 성장률 2.6%에서 2.7%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낮춘 겁니다. 성장률을 이렇게 낮춘 이유는 대외 악재에서 찾고 있는데요. 당장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의 부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마저도 불안하다고요? 하반기 추경 집행 시기와 세계 교역 상황, 수출 여건 등에 따라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우선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집행 일정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이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성장률 전망을 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통과 시점이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되면 추경 집행 시기도 지연되면서 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재차 결렬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부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자동화 설비 같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를 앞당겨 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고 올해 말까지 15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7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에서는 급식과 돌봄 교실 등의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총파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비정규직 철폐, 처우 개선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학교와 지자체,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급식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인데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어제 오후 1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학비연대는 기본금 6.24% 인상과 각종 수당 지급 때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금 1.8% 인상 외에는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흘간 전국에서 총 6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당장 급식이나 돌봄 교실, 청소 등 학교 운영에 비상이 걸렸겠군요. 그렇습니다. 파업 영향으로 오늘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 등을 진행하는 학교는 전국 3,85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국공립학교 만여 곳 중 3분의 1이 오늘 빵이나 우유, 도시락 참 등 대체급식을 실시합니다.
220곳은 단축 수업을 실시하는데요. 급식 중단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은 105곳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부산교육청은 도시락 등 대체 음식을 제공하고 강원교육청은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교직원을 대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은 우리 옆 나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발 경제 보복이 확전하는 모양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네, 어제 일본 교도통신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대상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에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부품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수출 우대국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는 점,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인데요. 또 다른 보도에선 일본 정부는 향후 다른 품목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반도체를 주요 산업으로 둔 한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자국 피해는 한정적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수출 관리에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점을 대체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난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우리 수출기업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 대상 소재의 주 소비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공급자라면서 생산에 지장을 받으면 기술 전자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2년간 2조 2천억 원 줄었다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혜택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김 기자, 문재인 케어가 이제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건가요? 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인데요. 보건복지부는 3,600만 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환자가 전액을 다 내야 했던 비급여 진료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돼 1조 4천억 원의 부담이 경감됐습니다. 또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춰 8천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 서비스로 비교를 해보면 실제 진료비는 얼마나 줄였습니까? 네, 중증 환자가 많이 받는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4분의 1까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 환자들이 많이 받는 뇌 관련 MRI 비용은 6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간염, 간경화, 지방간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 비용도 16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경감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문재인 케어로 혜택이 커진 만큼 지출도 늘어나 이대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위기입니다. 국회 예산처는 건강보험 지출이 지난해 62조 3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10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대로는 2023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3% 넘게 인상할 계획인데요. 반발이 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보험료 3.49% 인상안에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주 성분이 바뀌어서 논란이 됐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결국은 확정이 됐어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오전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36일 만인데요.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날짜는 오는 9일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최종 청문회를 열고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 등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소명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이후 청문회 내용과 제출받은 자료,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약 2주 만에 허가 취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 판매에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오롱 측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식약처 발표가 나온 직후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입장문을 내고 먼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와 주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처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결정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검찰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코오롱 티슈진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권모 전무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 티슈진 임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는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허가와 상장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코오롱 측이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이 과정에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뒀다면 특격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렇게 인보사 파문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로까지 번졌습니다. 한국거래소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상장 주관 업무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겁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외국 기업 기술 특례 상장 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가 상장한 외국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뒤 2년 이내 관리 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오롱 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두 증권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성장성 특례 상장 주선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성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기술평가 등급 없이도 주관사가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데요. 주로 바이오나 IT 등 기술 기업 대상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의 빠른 상장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기업의 상장을 주관할 때 성장성 특례 요건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이 두 증권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네, 증권사 모두 외국 기업에 대한 기업 공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NH투자증권의 경우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있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최근 코오롱 티슈진 소액 주주들이 두 증권사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엔진 성능과 연비를 높이는 신기술을 내놨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속 가변 밸브 제어 기술을 개발해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어떤 기술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 기자, 현대기아차가 엔진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고요? 네, 고향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기술은 연속 가변 밸브 제어 CVVD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엔진에 접목된 기술인데요. 밸브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데 이 통로를 통해서 공기의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입니다. 열고 닫는 시간을 조절하면 차량이 빠르게 갈 땐 공기를 많이 넣고 차량이 천천히 갈 땐 공기를 적게 넣을 수 있어 결국 연비가 올라갑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엔진 성능은 4%, 연비는 5%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출가스가 12% 줄어 친환경적 엔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에도 이 밸브 제어하는 기술이 있다면서요. 이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기존 기술은 밸브가 열고 닫히는 시간이 고정적이었습니다. 차량이 내는 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공기가 다르지만 고정적으로 밸브가 열리고 닫혀 같은 양의 공기를 넣었던 겁니다. 현대 기아차의 신기술은 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조정한 것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소나타 터보에 처음으로 탑재될 예정인데요. 현대 기아차는 이후 출시되는 차량에도 CVD 기술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치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위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삼성을 제치고 롯데가 차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롯데그룹이 투자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주요 그룹의 투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이들 대기업 집단 가운데 사업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369개 계열사의 투자 부동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9조 5,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전년보다 12.6%,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한 4조 4,60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삼성은 이보다 소폭 낮은 4조 3,80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롯데는 업무용에서 비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이 많았고, 삼성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가 부동산을 1조 2천억 원 이상 처분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어 신세계와 한화가 3조 1천억 원, GS가 2조 700억 원에 달해 5위권에 자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룹이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보면 어디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삼성생명이 3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부동산을 소유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한화생명, 신세계 센트럴시티, 교모생명, KT 에스테이트 등도 1조 원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투자 부동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두산으로 1년 새 4천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두타모를 흡수 합병한 결과입니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초빌딩을 매각한 삼성물산으로 6,2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각각 5,300억 원, 690억 원 감소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어제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거처를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다시 옮긴 이후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기자, 신격호 명예회장의 갑작스런 입원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오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롯데지주 측은 오늘 오전 신격호 명예회장이 입원 후에 점차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긴 후에 식사를 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기력이 떨어졌고 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동빈 롯데회장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병원을 찾아 40분가량 부친 곁을 지키다 돌아갔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특이 상황은 없습니다. 네, 재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불법 고용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모녀에게는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어머니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부형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에 가담시켰다며 이를 고려하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KT의 전 현직 임원들이 차기 회장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차기 선거에 황창규 현 회장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서 기자, KT의 차기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KT의 전현직 임원들의 모임인 K비즈니스연구포럼이 차기 회장 선출 방식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 방식을 포함해 현재 경영 시스템을 비판하는 문서를 만들어 KT 이사회에 전달한 건데요.
KT가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황창규 회장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황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회장 선출 방식을 어떻게 바꾸자고 건의를 한 겁니까? 네, 차기 회장은 일단 지배구조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후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총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 현직 임원들은 사내외 이사 5명이 참여하는 지배구조위원회를 황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삼성 출신 김인혜 사장이 관할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 과정부터 황 회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개 모집으로 후보자를 접수받아서 발표와 토론, 심층 면접 등을 거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또 현재 경영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제안도 했다고요? 네, CEO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명의 대표이사를 두는 분권형 경영 체제도 제시했는데요. CEO와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최고 운영 책임자 COO 3인이 권한을 나눠 가지면 CEO의 부족한 통신 전문성을 보완해서 기술 투자와 효율적인 조직 운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황창규 회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KT화재 등 문제가 야기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제안을 내놨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주거비와 임대료가 가파르게 뛰죠. 이러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전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김 기자, 서울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2017년을 제외하면 서울 전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정도에 따라 초기, 주의, 경계, 위험 등 4개 단계로 나눴는데요. 마포구의 경우 지난해 경계 수준인 지역의 비율이 15.24%, 그리고 위험 단계의 경우 2.56%로 모두 서울시 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광진구는 높아지던 경계와 위험 비율이 지난 2017년 큰 폭으로 꺾인 다음 지난해 다시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말씀하신 지역들 모두 그동안 크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나왔던 지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은 성동과 종로, 그리고 용산구 등이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지역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이 심화되는 경계 단계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단계 모두 서울 평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종로와 용산구도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집중되는 지역은 마포구 홍익대와 광진구 건국대 인근 등 대학가와 함께 주요 시가지의 도로나 지하철 노선 인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82% 내림세를 보이며 2104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9% 하락하며 69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지금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지만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입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3.0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도 보실까요? 현대차는 세계 최첨단 엔진 제어 기술을 공개한 데 더해서 미국에서는 전년 대비 판매량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0.36% 오르며 1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름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예정이 나왔고요. 또 하반기에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2.3% 오르며 35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진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명희 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2.6% 내림세입니다. 3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